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주도했던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측근인 스가가 새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오늘 스트레이트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홍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했던 이 전범 기업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오늘은 그 전범 기업 중에서도 다이셀이라는 회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셀 들어봤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고 한국의 생산 공장까지 지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그다음에 일본제철 이런 곳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다이셀이라는 회사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공장이 들어서 있고요. 매년 현대차 그룹에 수백억 원씩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범 기업, 그리고 이 전범 기업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앤장,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전범 기업들 법률 대리를 많이 했나 봐요. 이 사법농단 사건에도 등장을 하고. 네, 먼저 전범 기업 다이셀에서 벌어진 한 사건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한적한 산기슭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인플레이터를 비롯해 여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본 본사인 다이셀이 100% 지분을 가졌습니다. 다이셀은 미국과 독일 등 5개 나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 국내에 처음 들어올 땐 서울에 영업 지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선도 기업들과 협력하여 성공 모델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용지도 값싸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 기업인들과 만난 이 자리에 김관용 당시 경북지사도 동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2012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첫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다이셀을 유치했습니다.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줬습니다. 노동쟁이나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지자체가 회사 편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특혜성 계약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 논란까지 감수하고 내려온 이 회사가 알고 보니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한 전범 기업이었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전범 기업의 강제 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두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며 1,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 재판에 성소가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줄 알겠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전범 기업들에게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그해 8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는 105개 전범 기업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 다이세루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정식 명칭은 다이니온 셀룰로이드, 즉 대일본 셀룰로이드입니다. 1919년 설립된 군수기업입니다. 군복과 탄약을 만들어 태평양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주로 10대에서 40대 남성들을 효교연에 있는 탄약 공장에 강제 동원해 임금은커녕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공식 확인된 피해자만 152명입니다. 돈 벌어준다 해서 강제로 갔는데 뭘 줘?
그냥 매문병이 나오셨지. 탄피 만드는 공장에가 일하다 폭탄 떨어지니까 배 태워보낸 거 아니야. 일본이 망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맨주먹지 오셨다는 게 10원 한 장도 안 주고. 영천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던 그해 가을. 다이셀 서울 지점에는 다이셀이 전범기업 다이세루가 맞냐는 전화가 몇 통 걸려왔습니다. 당시 서울 지점장 겸 부사장 김주묵 씨도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이셀이 다이세루입니까라고 누가 물어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뭐 일본어 발음으로 다이세루라고도 하고 영어로 그냥 우린 한국식으로 다이셀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하고 끊은 기억이 있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일 거라고 짐작만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13년 1월 김주묵 씨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는 회사 기밀 유출과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김 씨는 2006년 다이셀이 서울에 처음 영업 지점을 낼 때부터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납품 계약을 처음 성사시켰고 이후 8년간 누적 계약 실적만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왜 갑자기 쫓겨났을까? 그러고 그 이후에 서울지점장 대행으로 온 친구가 갑자기 한마디 묻는 거예요. 강제징용, 포스트 레이버 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죠. 뭐 접촉한 적 있냐 뭐 이런 식의. 간단히 한두 마디 통화였는데 그것도 처음엔 제가 기억을 못했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기억이 자꾸 나는 겁니다. 이것도 작용을 했겠구나. 김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이셀 코리아는 노동위원회 심판 도중 자기들이 내세웠던 해고 사유, 즉 회사 기밀 유출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리를 부각시켰습니다. 김 씨는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호위와 중노위 그리고 대법원까지 3년 가까운 재판 끝에 김 씨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이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기업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한국에 생산 공장까지 지었는데 공장 완공을 앞둔 시점에 전범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네요. 네. 자, 그리고 곧바로 한국인 지점장을 해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 다이셀이 전범기업 다이세루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줘서 괘씸죄로 해고가 된 걸로도 보이는데요. 반드시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김주묵 씨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소송은 대법원까지 다이셀이 전부 이겼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로만 보면 어떤 한 개인의 부당해고 사건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김주묵 씨의 부당해고 사건과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언뜻 보면 별개일 것 같은 이 두 사건에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 모두 김앤장이 다이셀을 변호했나 보죠? 네, 두 사건을 모두 김앤장에서 법률 대리를 했습니다. 아하. 지금부터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시겠습니다. 김주묵 씨의 부당해고 재판. 쟁점은 김 씨가 고용된 근로자냐 아니면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임원이냐였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어떻게 일했을까? 한국지사 부사장이었던 김 씨와 일본 다이셀 본사 과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제가 사카모토 미야자키님과 협의했습니다. 내일 최종 확인을 받기 전에는 현대모비스에 이 결론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내일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본사 과장이 한국지사 부사장인 김주묵 씨에게 사실상 업무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한국지사 직원 채용도 김 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김주묵님, 새로운 여직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고용 계약서를 보내십시오. 제가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지점 직원들의 추석 선물. 임시직 직원의 급여도 이메일로 지시받았습니다.
직원이 아닌 임원은 인사와 재무상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김 씨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만 한국지사일 뿐 구체적인 업무 하나하나까지 모두 일본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생산법인은 사실상의 동일체죠. 일본 소재한 주 다이셀과 한국의 소재에서 법인은 다르지만 경영을 일본 주 다이셀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게 일본 주 다이셀의 그 경영 방침입니다. 한국인에게는 경영 권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2, 3심 재판부 모두 다이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이 끝난 이듬해인 2016년 9월, 다이셀을 둘러싼 또 하나의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다이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다이셀 코리아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2012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재산 압류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심리도 한 번 열지 않고 사흘 만에 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이셀 코리아와 일본 다이셀 본사 등 별도 법인, 즉 다른 회사라고 봤습니다. 모회사 다이셀의 배상 책임을 자회사인 다이셀 코리아에게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묘하게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낸 재산 압류 재판의 쟁점과 김주묵 씨 부당해고 소송의 쟁점은 겹칩니다. 다이셀 코리아는 일본 다이셀 본사와 같은 회사인가, 별도 회사인가? 만약 일본 다이셀이 다이셀 코리아를 일방적으로 지휘 감독했다면 형식적으로는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회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김주묵 씨 재판도 쟁점이 똑같습니다. 다이셀 코리아 서울지점장 겸 부사장이었던 김 씨. 김 씨가 독립적인 경영권을 가진 별도 법인의 임원인가? 아니면 본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가? 만약에 이렇게 또 본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모두 받고 뭐 자회사들이 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어떤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고 하면 그 자회사와 본사는 동일체로 볼 소지가 법적으로 크죠. 아마 다이셀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뭐 현지 법인하고 본사하고는 거래 관계다, 독자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 씨의 해고 소송에서 다이셀 측은 처음에는 기밀 유출 때문에 해고했다고 주장하다 중간에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가 독립적 권한을 가진 다이셀 코리아의 임원이라는 주장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은 아니었을까? 예,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셀 입장에 보면 제가 경영한 걸로 돼야 별도 법인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니까 또 판결문만 보면 이거 한국인이 경영했네, 별도 법인의 경영도 별도네 이렇게 지금까지 판단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개로 보이는 두 개의 소송. 그 두 개의 소송 모두에서 다이셀을 위해 법률 논리를 만들고 다이셀을 변호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었습니다. 다이셀 코리아는 다이셀 본사와는 이 독립적인 회사라고 주장을 해서 재산 압류를 피해간 거군요. 이제서야 이 두 재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알 것 같네요. 다이셀 코리아가 다이셀 본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냐 아니면 독립적 권한을 가진 별개의 회사냐 두 소송의 정점이 겹칩니다. 네. 그리고 그 두 소송 모두 국내 최대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에서 법률 대리를 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김주묵 씨의 부당해고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주묵 씨 소송에서 김 씨가 다이셀 본사의 지위를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이 됐다면 뒤에 이어진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에서도 채권 가압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다이셀과 김앤장이 3년 뒤에 있을 재산 압류 신청을 미리 예상을 하고 김주묵 씨 재판 때 치밀하게 논리를 세웠다? 이렇게 볼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앤장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소송은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건지 앞뒤 정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6년 5월 경북 영천의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 태평양 전쟁 때 다이셀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전범기업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엄청난 세금 특혜를 받고 국내에 진출한 사실. 한국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그 전범기업으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어치의 부품을 사주는 현실.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전범기업 다이셀이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이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영천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을 쓰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에서 집회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영천에서 하고 현대 본사에 가서 하고 현대 모비스 거기 가서 집회를 했죠. 집회는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다이셀 코리아는 처음엔 일본 본사에 협상 방안을 문의해보겠다며 유족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지침을 받은 뒤 돌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통보 형식으로 이제 사장실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이래서 본사에서 거절을 했다. 그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2016년 9월 피해자들은 법원에 다이셀 코리아의 국내 자산을 가압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는 별개라며 압류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다시 지난 8월 일본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다이셀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아낼 길이 막막합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멀쩡히 들어와 있는 다이셀 코리아를 놔두고 일본에 있는 회사에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 일본 회사하고 싸우게 되면 송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재판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 집행하는 데 매우 곤란합니다. 한국 그 다이셀의 실질적인 회사의 지배에 있는 회사다.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회사로 봐서 쪽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이셀 코리아는 정말 일본 다이셀 본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일까? 다이셀 코리아 부사장이었던 김주묵 씨가 회사에서 받은 내부 조직도입니다. DSSK, 즉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의 사장은 미야자키라는 인물입니다. 일본 다이셀 조직도를 보니 미야자키는 해외 지사를 총괄하는 본사 임원입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다이셀 코리아 사장은 따로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회사의 내부자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이게 시크릿한 내부 비밀 자료겠죠. 이게 만약에 돼 있으면 이 각 자회사들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이 본사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그런 구조여서 저는 이런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년 가까이 계속된 김주묵 씨와 다이셀의 다툼. 다이셀과 김앤장은 김 씨가 독립된 권한을 가진 임원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온갖 문서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원본과 다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사카 회의를 정리한 문서. 부사장은 모든 종업원의 업무와 보상에 대한 권한이 있다.
부사장은 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셀과 김앤장이 제출한 번역본에는 뒷문장만 쏙 빠졌습니다. 위임 권한표. 원본에는 김주묵 씨에게 직원 임금과 승진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셀 측이 재판에 낸 번역본에는 결정권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1심 재판장이 임의로 만든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화까지 냈다고 합니다. 김앤장과 이 회사 측이 며칠간 지금 사실상 합숙하다시피 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다. 그러고 나온 이제 서증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그런 엉터리 서증들이 나온 거죠.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다이셀의 승소였습니다. 김 씨의 해고 소송이 진행되던 2013년부터 15년 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발칵 뒤집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범기업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거나 지연시키려고 이들이 함께 저지른 사건. 바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사법농단이 벌어지던 바로 그때 법원은 김주묵 씨의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다이셀 코리아는 전범기업 다이셀과 독립적인 다른 회사다. 김주묵 씨는 권한을 가진 임원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소송을 맡았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반론을 요구했습니다. 조작된 증거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이셀과 다이셀 코리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소송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며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묵 씨 해고 소송이 진행되던 시점에 전범 기업들과 김앤장은 대법원 판결로 발칵 뒤집혀서 뭔가 대책을 논의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런데 이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법률 대리를 상당히 많이 맡은 걸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가장 먼저 배상 판결을 받았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지금 보신 다이셀 사건도 모두 김앤장에서 법률 대리를 했습니다. 2018년까지 15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 10개를 김앤장에서 맡았습니다. 15개 중에 10개. 아무리 전범 기업이라고 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거의 도맡아서 대리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김앤장이 대리하는 전범기업 재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2014년 2월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태평양 전쟁 말기 13살에서 15살 소녀 300명을 일본으로 끌고 가 항공기 공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임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송달, 즉 소장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송달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송달이 돼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보낸 소장이 10개월 만에 반송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소장 번역문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소장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할머니들의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가 갖고 있던 소장에는 빠진 페이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보낼 때부터 한 페이지가 누락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2번째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 만에 반송됐습니다. 한글본에는 할머니들의 주소가 시, 구, 동, 번지까지 다 적혀 있는데 일본어 번역본에는 이하 상세한 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생략한다고 쓴 걸 문제 삼았습니다. 원본과 번역본이 다르다고 트집을 잡은 겁니다.
황당했지만 할머니들과 변호인은 자세한 주소까지 번역해 또 소장을 보냈습니다. 10개월 만에 소장이 또 반송됐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어 번역본에 누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됐다는 건 단 한 문장.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본에 이 문구가 빠졌다고 반송한 겁니다. 소장이 3번 반송되는 사이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 4분 중 3분의 건강이 악화돼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송 전략을 맡은 건 바로 김앤장이었습니다. 악용할 수 있는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본격적인 다툼마저도 최대한 좀 뒤로 밀쳐보려고 하는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행위라고밖에, 아주 비열한 행위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죠.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은 김앤장이 맡은 소송에서 단골로 등장했습니다. 최대한 송달을 끌고 받지 않고 받더라도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고 사소한 그 잘못이랄지 흠을 트집 잡아가지고 반송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런 절차가 계속돼서 더 이상 이제 법원이 이제 송달이 불가능하니 변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지정하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소송 대리인 위임장을 쓱 집어넣고 이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죠. 생존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90살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서 법정에 오시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90이 다 되고 이러시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또 어느 원고들은 또 그간 자꾸 하시기도 하고 전범 기업 측 혹은 전범 기업 측을 돕는 어떤 분들이 노리는 것이 원고들이 다 사망하기를 재판을 미뤄서 사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울분도 있었죠. 실제로 배상과 사죄를 기다리던 많은 피해자들이 그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5년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11명의 피해자들. 2020년 현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의료지원금 현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11년 17,000명이 넘던 생존 피해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3,140명입니다. 해마다 1,000명 넘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이나 이제나 응? 좋은 소식이 나올게 눈알 빠져 죽었어. 참말로 마음이 그냥 하이나 어디 조금 아프면 밥이 믿기 싫고 아프면 내가 말 한 자리도 사죄 한마디도 못 듣고 죽을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참말로 분통 터져 죽겠어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 안내문에 번역이 빠졌다고 그냥 반송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10개월이 걸렸대요. 아니 뭐 법정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주차장 좁은 걸 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또 그러는 사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해마다 1,000명 이상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전범 기업들과 김앤장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터뷰가 가슴에 남습니다. 네. 홍 기자, 아니 도대체 김앤장은 무슨 힘이 있길래 재판을 몇 년씩 질질 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재판을 지연시키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영향력도 행사했습니다.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김앤장이 작성한 내부 문건 원본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전범기업 신일본제철과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입니다. 사무소에는 장관, 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의 고문 변호사 등
한국의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하고 풍부한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의사표명이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원을 동원해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왔음. 장차관 출신 등 막강하고 풍부한 맨파워.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 김앤장의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김앤장의 전범기업 변호팀을 이끌던 한상호 변호사. 한 변호사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 사건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따로 만나 재판 얘기를 나눈 겁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 전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4년 후배입니다. 유명한 김앤장 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외교부를 움직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내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해야 될 의무는 없는 더 큰 그림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대법원 외교라는 거는 양국이 서로 잘 좋은 관계를 맺고 가야 분위기에 필요한 거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이때 유명한 전 장관이 상대하던 외교부의 수장은 윤병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이었습니다. 김앤장 근무 당시에 이 한일 강제징용 재판 TF팀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그런 관련된 회의에 제가 참석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그러나 이제 그런 적이 구체적인 없지 사안에 않을 것이다.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대한민국 외교장관이고 누가 김앤장 고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김앤장은 대법원의 요청에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부처는 민사소송에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2015년 5월 작성된 또 다른 김앤장 문건. 참고인 의견서 제도는 본건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이며 전원 판단 회부 및 나머지 설득을 위해 주무부서 의견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됨. 1년 뒤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일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과 사실상 한편이 된 사법농단 사건. 그리고 김앤장은 대리인으로서 지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온갖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은 법원의 판단이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울 치러보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김앤장은 지금까지 변호를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 번도 그 피해자들 또 절박한 심정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목소리를 귀 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못도록 하는데 김앤장의 법률적 저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스트레이트는 지난 8월 23일 100회 방송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를 다뤘는데요. 6년 연속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들이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 넘게 공사를 따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나왔다죠. 네. 이 박덕흠 의원의 가족 회사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경기도까지 이 피감기관 7곳으로부터 1,611억 원을 추가로 수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 의원은 스트레이트 보도 직후 국토위원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라면 박 의원은 물론이고 피감 기관들도 해명을 이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전해드릴 소식이 또 있죠? 네.
소송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6일과 8월 2일 연속 보도해드렸던 집값 폭등 1, 2편 방송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제작진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당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당시에 진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이름은 없습니다. 좀 기다려보시죠. 예. 지난주에 소장을 받았는데 저와 김영국 팀장, 박민주 취재데스크, 이지선 기자까지 4명한테 각각 4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방송에서 소송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장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소송을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소송의 대상이 된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 충돌 연속 보도는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14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